오랜만에 출연이십니다. 농촌진흥청장을 역임하셨죠? 예. 예. 이 수원을 찾으신 이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촌진흥청장을 마치고 농식품부 제1차관을 하다가 한국농산식품유통사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예. 수원은 경기 방송은 자주 출연을 못했습니다만은 수원 특히 경기도에 남다른 또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예. 용인 수지에 예. 이렇게 살고 있고, 경기도민이신 거고요. 예. 또 제가 다니는 교회도 또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몇십 년 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좀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일본 이 엔저의 영향으로 우리 농식품 이 수출이 어려웠다고 좀 들었습니다. 좀 농식품 수출 동향이 좀 나아졌습니까? 최근에는? 예, 우리가 그 수출이 잘 되려고 하면은 예.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 변수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예. 수입 상대국의 경제 상황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79억 불 수출 실적을 냈습니다. 예. 농산물하고 식품하고 수산물 합쳐서 예. 그렇게 했는데, 일본에 대해서 한 수출은 한 21억 불, 전체 한 27%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지난해 이제 일본 수출이 줄어든 이유가 엔저 영향이 가장 큰 그 영향으로 우리가 지금 일본 수출이 많이 줄었고, 예. 또 나름대로는 신선식품 자체는 지난해에 수출이 좀 늘었어요. 9.4% 정도 늘었는데, 예. 가공식품이나 수산물 쪽에서 좀 수출이 줄어서 전반적으로 수출이 좀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보면은 딸기라든지 조제분유 이런 것들이 수출 실적이 좀 높아져 가고 있고, 예. 또 현재 우리 식품의 안전이라든지 품질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나아지고, 또 저희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각종 행사를 여러 가지 합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출이 여건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원래 이렇게 해서 좀 상황이 호전이 되고, 또 수출 실적을 좀 어느 정도 달성을 하면은 저희들이 조만간 100억 불 수출을 좀 목표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2, 3년 안에 그걸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다양한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전체로 100억 불 수출한 것이 지난 1977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전체. 예. 농산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 합쳐서 그런데, 우리 농식품 분야가 이제 또 100억 불 수출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이것을 또 열심히 해서 그 100억 불 고지를 넘으면은 그 다음에 이 올라가는 그 폭이 아주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과거의 기록을 보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이 혹자는 농산물 수출 돈이 되겠나? 얼마나 벌겠어?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수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농산물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 분야는 또 고용이라든지 또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농산물 소비가 활성화되고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하면은 거의 그 농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 그래서 그런 활성화되는 효과가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이 농산물 수출입니다. 예. 다른 제조업과는 달리,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농산물 수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아마도 그 100억 달러 농산물 수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스타 품목을 좀 발굴하고 육성하는 게 우선이 될 것 같습니다. 1억 달러 이상 수출되는 그 품목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우리 농산물이 지난해에 우리 농산물이 참 수백 가지가 수출이 되는데, 신선식품도 있고 수산물도 있고 가공식품도 있고 하는데, 1억 달러 이상 넘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은 품목 분류를 해보면 12개 품목. 12개. 예. 12개 품목인데, 참치가 제일 큰 상위 품목을 차지하고 있고, 예. 담배라든지 커피 조제품, 김, 음료, 라면, 인삼, 설탕, 맥주,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했습니다. 우리나라 농식품의 수출에 좀 애로를 할까? 좀 특징이 탑 품목, 소액이에요.
예, 예. 다 분모가 다양하고 예.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예. 이제 1억 달러 넘는 것이 이제 12개 품목 정도니까 그것이 우리 이 농산물 수출의 어떤 한계라 할까 구조적인 그 문제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들은 이제 원래 농산물 수출이 벌크로 그냥 있는 그대로 1차 농산물을 많이 수출되는 여건을 가진 나라가 그 대규모 토지의 어떤 토지라든지 자본이라든지 노동의 이 기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습니다. 즉 미국이라든지 뭐 프랑스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그야말로 땅도 넓고 또 그야말로 생산량도 많고 경쟁력도 있죠. 근데 이 수출이 기본적으로 어떤 1차 신선 상태에서 많이 되려면은 기후 조건이 그야말로 사계절에 일정해야 된다 이거죠. 일정하고 온도나 습도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거의 같으면은 정말 우리가 안정적으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거의 사계절 변화가 뚜렷하다. 그렇게 석 달마다 바뀌니까 아주 그 어떤 한 가지 품목의 경쟁력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농산물 수출이 과거에 한 30억 불 수준에서 20년 이상 계속 그런 수준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지난 5년간에 2배가 늘었습니다. 자, 지난해 79억 불 했으니까 2배가 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수출 실적이 늘어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례입니다. 그리고 또 전방위로 개방화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외국 농산물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 우리가 못 들게 막지만 말고 우리 것도 좀 수출하자. 외국 1차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수출하자. 예를 들어서 뭐 고추가 들어오면 고추를 가져와서 고춧가루를 만들어서 뭐 고추장이나 된장이나 뭐 여러 가지 장류 만들어서 수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공산품은 외국에서 원자재 가져와서 가공해서 조립하고 해서 팔아도 되고 농산물은 안 된다. 그게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서구 선진국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라든지 스위스 이런 나라들도 보면은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가공해서 판다. 대표적인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는 지난해 한 850억 불 정도 수출 실적을 냈는데 세계 2위의 수출국입니다. 근데 네덜란드가 알다시피 낙농이라든지 화훼 몇 가지 품목 빼놓고는 그렇게 농업 기반이 튼튼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세계 2위 수출국이다. 그것은 외국 것을 많이 사가와서 가공을 해서 판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수출도 꼭 우리가 많이 생산된 국내 농산물, 국내에서 소비하고 남는 것을 판다. 이런 전통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죠?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수입 원자재를 사서 가공을 해서 팔아야 된다.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수출 시장을 열어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이 수출 성장 가능성이 향후에 높은 품목들도 있을 텐데 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추세를 봐서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뭐 신선 농산물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딸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외에도 가공품 조제 분유라든지 뭐 맥주라든지 고추장이라든지 장류도 있고 또 소스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저는 많이 있다고 봐요. 기능성 식품의 원료나 또는 그 농작물을 가지고 다양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신소재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농업으로 고부가치 얻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먹는 식자재용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능성 식품을 만든다. 또는 건강보조식품을 만든다. 약재를 만든다. 또는 신소재를 만든다. 향수를 만든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다양한 저는 이제 이름을 농산물의 비농업적 이용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름을 지어놨는데 농산물을 가지고 배쳐오는 그 먹는 용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비식용으로 다이어트용 또는 치료용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그것이 농업의 부가가치와 영역을 넓히는 거지. 그 농산물을 가지고 늘 먹는 용으로 배고플 때 먹는 용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서는 발전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농업도 대단히 많이 이제 영역과 범위 패러다임을 좀 바꿔가고 있고 그렇게 해야 고부가치를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앞으로 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수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참
지금 경기 침체가 참 오래 이어지고 있는데 이 농식품 수출업체들의 고민도 그만큼 클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농식품 수출 이 공산품에 비해서 좀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떠한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예, 우리 그 농식품 수출은 사실상 참 쉽지 않습니다. 우선 다른 나라 상품보다 가격이나 품질이나 이런 면에서 우수해야 되고 또 국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이 또 갖춰져야 되고 예. 그다음에 또 이 보관 또는 수송 과정에서 부패나 변질이 또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취약한 게 농산물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수입 상대국에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이 갖춰져야 된다. 즉 먹는 거니까 그 나라 소비자들이 우리 거를 사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예. 사주지 않는데 우리가 아무리 품질이 좋으면 뭐 하겠느냐. 뭐 그런 측면에서도 좀 한계도 있고 또 최근에는 비관세 장벽 즉 통관이나 검역에서의 어떤 까다로움 또는 품질 위생 안전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도 수입 상대국에서 그런 것들 좀 이렇게 까다롭게 그렇게 하는 나라도 많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는 우리 농산물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품목이 그렇게 많지 않다.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죠. 스타 품목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막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해나가야 되고 우리 국내에서 우리 농업 기반이 어떤 면에서는 막 우리 작업 기반도 사실상 좀 취약한 편입니다. 우리가 곡물 작업률이 한 23%밖에 안 되고 또 식량 작업률도 한 45%밖에 안 되는 그런 취약한 우리 농식품 구조니까 국내에서도 안정적인 어떤 기반이 취약한 그런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고 더군다나 이제 지금 여러 나라들이 글로벌화되어 있고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환변동 즉 다른 나라의 어떤 외환 사정 또는 국내의 여건과 이게 같이 맞물려 있어서 잘 나가던 품목이 변동이라든지 환 요인으로 인해서 굉장히 에러를 겪는 타격을 받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 리스크에 대비한 환 변동 보험 제도도 만들고 또 농업인이나 식품 업체들이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정부가 여러 가지 수출 촉진, 판매 촉진 행사도 많이 하고 또 전시회라든지 박람회에도 많이 참여를 시켜서 이렇게 우리 농식품을 알리는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현재 좀 걸음마 단계에서 조금 서서 걸어가는 상태입니다. 근데 조금만 더 이렇게 밀어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내부적으로는 조직화도 하고 홍보 마케팅도 잘 하고 또 좋은 품질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전방위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이제 최근에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한국 음식이나 한국 식품이 아주 고급 식품이라는 이런 인식이 아시아나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호기심도 많이 정대되고 있고 아마 이거는 우리나라에 국격이 정대되고 있는 그런 이유 때문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농산물이나 우리 식품에 대한 외국인들 선호가 많기 때문에 이 기회를 좀 이용하면은 더 소비도 촉진되고 수출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로 그런 지금 케이스가 지금 K푸드 페어라는 거죠. 예. 그게 세계 곳곳에서 많이 좀 개최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을 좀 많이 알리는 이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성과가 좀 많았나요? 예, 우리 농식품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전시 행사라든지 판매 행사, 소비 촉진 행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별 업체가 가서 하기에는 참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대중을 상대로 소비하기 어려운데 저희들이 이제 공사가 막 대대적인 작년에 미국 또 2군데 LA와 뉴욕에서 하고 중국도 상해, 북경 이런 데서 하고 베트남에서도 하고 이런 전방위로 작년에 5군데 했습니다만 올해는 좀 더 넓게 우리 음식의 본격적이고 대대적인 홍보, 판매, 시식 행사를 쫙 하는 겁니다. 그걸 이름을 K푸드 페어라고 작년에 이름을 붙여서 했는데 상당 부분 성과를 많이 냈어요. 현지의 많은 대중들한테 우리 식품을 알리고 또 홍보 행사도 하고 또 각종 오락 행사도 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식품이 이 수출 실적을 지금 많이 냈다. 전체적으로 수출 이렇게 증가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정부나 우리 공사가 열심히 이렇게 다양한 판매 촉진
행사하는 것이 굉장히 큰 성공 요인이기도 합니다. 예. 최근에 그 인도네시아와 이 말레이시아 같은 이 동남아 이 무슬림 시장의 수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슬람 이 할랄 시장이라고 하죠. 이 진출에 노력하는 특별한 이유가 좀 있습니까? 예, 우리가 지난해에 아시아 시장에 약 한 10억 5천만 불 정도 수출했습니다. 예. 물론 수출했는데 아시아 시장이 굉장히 넓어요. 또 그리고 아시아 시장의 큰 나라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뭐 이런 나라들의 이슬람 계통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슬람 국가도 많고 예. 그렇게 이걸 저희들이 뭐 무슬림 시장이라고 합니다만은 전 세계 우리가 인구가 71억 가까이 가운데서 이슬람권 인구가 한 20억이 넘습니다. 예. 굉장히 30% 가까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슬람권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좀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슬람의 식품 시장도 7천억 달러다.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전 세계 식품 시장은 한 5조 한 2천억 달러로 보는데 7천억 달러가 이슬람권 시장이니까 굉장히 큰 시장 한 15, 6% 되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큰 시장인데 지금까지는 보면 우리가 이슬람권에 대해서 사실 정보도 많이 없고 또 연구도 많이 안 되어 있고 특히 우리 먹거리에 대해서 그 진출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점점 더 수출 파급력이 크고 이슬람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 연구도 하고 그 나라의 제도 특히 이슬람의 식품 시장과 품질 검사 이런 제도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뭐 허용된 음식, 허용된 식품 그것만 이렇게 온다. 종교적인 그런 종교적인 그 있어서 이미지가 그렇죠.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할랄 식품이라고 하고 있는데 예. 뭐 그 나라 종교 이슬람의 인정하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도축 품목 자체도 정해놨고 도축 방법이라든지 가공 방법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거기에만 맞추면 그게 맞춥니다. 뭐 특별히 까다로운 건 없고 그렇게 맞춰놨는데 이미 그것을 맞춰놓고 그쪽에 진출해가 있는 우리 식품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인도네시아에 우리 지사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랬고 말레이시아에 대해서는 뭐 1억 불 남짓 수출 시장입니다만은 자킴이라고 그래가지고 말레이시아에 이슬람권 식품 허용하는 그 시스템을 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을 자킴이라는 그 제도를 예. 직접 거기 가서 하지 않고 우리 서울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놓고 또 인도네시아는 뭐 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인도네시아도 좀 협의를 해서 인도네시아 시장에 우리가 좀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노력들을 했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 분야별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있고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권 시장도 우리가 도외시하지 말고 뭐 전망위로 이렇게 좀 진출해야 될 시장이다. 지금 이 노력이야 계속해도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드라마나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이 한류에 대한 열풍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 농식품 수출로까지 좀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예, 한류 열풍, 오락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런 음악 이런 것들이 한류 열풍이 정말 그 여러 군데서 많은 효과를 냅니다. 우리 한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예를 들어 1200만 이상이 지금 들어왔는데 그런 것도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 식당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제가 뭐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들이 가보면은 거기에 있는 현지에 한국 식당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2, 3년 사이에 식당이 뭐 3배, 4배가 늘었다고 그래요. 예. 그만큼 한국 음식에 대한 예.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이 직접 간접적으로 한류 열풍이고 한식 세계화의 영향입니다. 외식 업체만 해도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약 한 100여 개 업체가 한 2,700개 매장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 많이 나가 있다. 예. 그런 것들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류 열풍을 이용한 거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중국에서도 뭐 치맥 열풍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식당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외식 업체가 어떤 나라에 진출하면은 말로는 37가지 정도의 관련 업종에 영향이 있다. 예를 들어 뭐 젓가락, 숟가락, 식탁 뭐 등부터 시작해서 식자재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용 촉진이 되는 거다. 그리고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다.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열심히 좀 해야 된다. 물론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정부나 우리 공기업이 그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좀 많이 해외에서 좀 많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준다. 지금 우리 국내 외식업체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좀 과잉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국내 식당이 너무 많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연간 도산하는 수가 뭐 20만 개가 넘는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국내 시장만 볼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전방위로 우리 식품업체들 진출해야 된다. 진출하는데 기본은 어쨌든 우리 한국 음식이다 이거죠. 한국 음식을 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이 입맛에 맞도록 이렇게 메뉴부터 표준화해주고 현지화, 퓨전화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많이 전 세계로 다니면서 판매를 해야 된다. 예. 약간 그 주제가 이제 무거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한중 이 FTA 체결 앞두고 이 양국 간의 실무 협의가 여러 차례 열리고 있는데 이제 접점을 좀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농업 부문의 피해가 당연히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중국 시장 이 수출 확대를 위한 이 방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그 참 어렵습니다. 또 어렵다고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만 해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그 한중 FTA가 위기 요인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우리한테는 한편으로는 기회 요인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이 있다. 아시다시피 중국이 우리와 가깝기도 하고 또 식관습이라든지 먹는 음식도 다소 비슷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면적도 우리보다 뭐 96배, 경지 면적은 뭐 70배, 71배 정도입니다. 인구도 한 28배. 이거 엄청난 그런 시장이다. 우리가 5천만, 중국이 지금 현재 13억 5천. 그러니까 중국의 고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다양한 고급 식품 재료를 만들면은 얼마든지 시장은 넓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다만 중국의 시장이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 비관시 장벽도 많고 또 중국에 13억 5천이 있습니다만은 한국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정도의 고소득층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소비 패턴, 식관습이 그 우리 음식과 맞지가 좀 않다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잘 알아야 되고 중국을 사실은 뭐 중국을 시장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식품을 수출하고 또 중국에서 어차피 지금 현재 가격 경쟁력은 우리 중국의 일차농산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떨어진다 이거죠. 뭐 어떤 게 7, 8배 싼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중국에서 싼 농산물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차별화를 하자. 그걸 원자재로 해서 우리가 고급 식품,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다시 수출하자. 그런 전략도 필요하고. 우리 국내 농산물 가운데 아주 우수한 것은 아주 고급 상품으로 만들어서 뭐 조제 분유냐, 뭐 우유도 그렇고 중국 시장을 좀 개척하자. 중국 자체에서 중국 농산물에 대한 불신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식품 안전이나 건강 이런 거가 뛰어난 식품이 우리나라 농산물이다. 막 그런 것을 좀 알려주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농산물이나 식품이 중국에 진출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뭐 물류시설, 즉 한 곳에 어느 정도 어떤 포장, 저장하는 시설도 좀 만들어서 그걸 거점 기지로 해서 중국에 여러 가지 진출하도록 하자. 우리 AT가 현재 상해, 북경, 청도 이렇게 지사가 있습니다만은 저 안쪽 내륙의 2선, 3선으로도 좀 그 지사를 이제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진출하고 중국이 아시다시피 이 성별로 또 다양한 소비 패턴이 다 있으니까 그런 성별로 특성에 알맞는 그런 그 전략도 하고 물류 시스템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 아까 얘기한 K푸드 페어 같은 것을 좀 대대적으로 펼치고 이런 전망적인 노력을 하면은 일단 제 생각에는 일단 우리 농산물이나 우리 식품이 중국 사람들이 필요해서 구매해가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는 정말 영년 세세토록 우리 시장이에요. 계속적으로. 인구도 많고요. 예, 인구도 뭐 안정적인 소비 시장이다. 엄청나게 큰 시장이다. 제가 직접 현장, 우리 국내에 있는 몇 군데 현장을 가보고 가공공장 이런 데 가봤는데 어느 지역에 가니까 한 달에 생산량이 한 300톤 남짓밖에 안 되는데 중국 바이어가 와서
한 달에 3,000톤 생산을 해라. 3,000톤을 생산하면은 독점 계약을 하겠다 하고 있는데 정말 그걸 못했다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말 중국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시장이니까 그런 것만 하나 이렇게 하면은 뭐 안정적으로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중국 가보면은 뭐 한꺼번에 뭐 1,000명이 들어가는 식당도 있고 그렇잖아요. 대도시에도.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활용해야 되고 중국 관광객이 지금 현재 작년에 우리나라 외국 관광객이 1,270만이 왔는데 중국이 430만이 넘게 왔습니다. 중국인들이. 이 사람을 상대로 여러 가지 좀 판매 촉진, 홍보, 입맛 들이기 이런 것을 해놓으면은 안정적인 어떤 수출 기반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넓고 큰 중국 시장이지만은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되고 또 신뢰를 쌓아야 되고 중국 현지에 가서 보면은 제가 뭐 여러 번 가보고 많은 상인들하고도 대화도 해보고 했는데 또 이 상관성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한국 바이어들은 중국 상인도 한국 상품을 취급해서 돈을 버리게 해줘야 되는데 한번 왕창 돈 버리면은 뭐 그다음부터는 별로 안 찾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 식품을 취급하는 중국 상인이 수지를 맞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같이 아주 전략의 상거래 전략에 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어렌지 해보면은 그 사람은 연락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왕창 돈을 버렸다 해요. 이제 다른 거 이제 그만 거래 끊고 또 딴 데로 가고 뭐 이런가 봐요. 그래서 이 중국 시장을 진출하는 것이 우리가 품질이 좋고 안정적인 뭐 여러 가지 이 생산 체제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취급하는 사람들의 상거래 인식 관습 그것도 일종의 어떤 동반 그렇죠. 상생입니다. 그런 것들도 좀 해야 되고 한국과 중국과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우리 역사상 오랫동안 교육을 해왔고 또 그런 것들이니까 잘 이렇게 하면은 동북아에서 또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그 결과도 날 수 있다고 해요.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5월 말에 BKF 이 바이 코리안 푸드 2014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행사가 어떤 거고 그 내용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우리 다음 주 28일 날 할 계획인데 전 세계 한 28개국에 한 한국 상품을 취급하는 130명 정도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직접 우리나라의 그 수요자들 또 우리의 그 수출업체, 수입업체들 1대1로 만나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현장도 좀 가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이 행사가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만 수출 네트워크도 확보하고 또 외국 바이어들이 우리나라 와서 자기가 취급하고 있는 품목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냥 한국 상품 막연히 이렇게 구매자들이 취급하는 것만 보다가 여기 현지에 와서 직접 공장도 돌아보고 또 생산 지역도 지금 가보기도 하고 함으로써 우리 한국 식품에 대한 신뢰도 좀 높아지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돈은 좀 이렇게 듭니다만은 이런 행사를 잘 하면은 아주 좋은 바이어들을 만날 수 있어요. 안정적인 바이어를. 그래서 우리 굳이 들고 전 세계 전시회 박람회 안 가도 국내에서 좋은 바이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여기서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는 이 바쁘신 와중에도 이 농업의 대반격이라는 책도 출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해서도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업의 대반격 이름이 좀 자극적이고 그렇습니다만은 농업이 그동안에 우리 경제 발전 과정에서 좀 소외됐다 할까요? 다른 분야가 정말 앞서게 빠르게 발전해 가운데 농업은 조금 뒤처졌지만은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교해보면 대한민국 농업이 굉장히 많은 성공 스토리를 이룩한 그런 나라입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식량 작업을 이룩하고 그 여력으로 그야말로 다른 분야가 발전했는데 우리 농업이 어떤 사람들은 뭐 인구도 줄고 농촌에 뭐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희망이 없다. 근데 그것은 잘 모르고 하는 말씀이에요. 대한민국 농업이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성공 스토리를 창조했고 또 현재 농업이 과거에 먹는 농업에 치중했었는데 지금은 보는 농업, 완전히 그렇죠? 보는 농업, 치료 농업, 예. 관광 농업 그야말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산업의 중심이었던 농업이 이제는 2차, 3차 산업이 융복합된 6차 산업으로 가는 그런 농업이다. 그래서 우리 농업이 얼마든지 희망과 비전이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선진국 지도자들이 농업과 농산물을 미래의 고부가치 산업이라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향후에 일본 경제를 발전시킬 핵심 산업이 농업과 관광이다. 뭐 반도체, 뭐 선박, 중화학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먹으면서 치료하고 관광하고 즐기고 하는 그런 체제다. 그래서 이 농업이 정말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거리를 만드는 산업이지만은 먹거리보다도 더 새로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농업이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있고 또 지금부터 또 열심히 해서 그 방향을 잘 틀어주고 또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소득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소득도 증대되는 활기찬 농업의 시대가 좀 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 농업 분야에 더 많은 성원 또 아낌없는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수 이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 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